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푸코의 진자 2편으로 내가 생각하는 푸코의 진자를 보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푸코의 진자를 읽으면은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읽다 보면은 참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17년 전 푸코의 진자를 읽을 때 저는 책을 읽을 때 주로 읽는 날짜를 기록합니다. 시작한 날과 중간중간에 읽는 날, 그리고 마지막 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책을 새로 찾아보니까 2006년 8월 2일부터 2006년 8월 19일까지 책을 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미의 이름과 비교해보면 장미의 이름은 2005년 2월 10일에서 2월 15일까지 읽었습니다. 처음 푸코 진저를 읽고 느낀 점은 이렇게 복잡하다니였습니다. 기껏 남는 것은 푸코의 진자라는 말과 중간중간에 거기 접신의 의식에 참석해서 접신하는 여자들, 그 다음에 호문크로스, 호문크로스, 그 다음에 푸코 진자 앞에서 접신 및 죽음 등등 아주 충격적인 몇 장면만 기억에 남았다는 생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 읽었던 내용이라 처음 읽었던 감동을 지금 다 기억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번 더 읽을 일이 있어서 두 번째 읽고 정리하면서 보니 이제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푸코 진저를 두 번 읽었다고 해서 푸코 진저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이해하고 내용에 접근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장미의 이름, 그 다음에 푸코의 진저를 읽고 나면은 um베르토 에코의 저술 스타일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푸코의 진저는 까소봉이라는 사람이 주로 과거의 회상을 말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내용이 일단 2년 단위, 12년 단위, 40년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까소봉이 자기와 같이 일한 야코보 벨보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푸코의 진자는 까소봉의 이야기보다는 야코보 벨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이 푸코의 진자의 주된 현실 시간은 1984년 6월 23일부터 6월 25일인데 그 전 12년 전에 처음으로 까소봉과 벨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럭저럭 알고 지내다가 2년 전부터 벨보와 같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것은 여기서 벨보의 어릴 적 이야기가 40년 전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40년 전, 즉 1943년부터 1945년쯤에 벨보가 11살이라고 했는데 중간을 계산하면은 1944년에 11세라고 하면은 지금은 1984년이니까 야코보 벨보는 51세쯤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화자 주인공은 까소봉은 책에서 15살 어리다고 했으니까 36세쯤이 됩니다. 근데 이 둘이 10년 전에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아마도 24살 전후에 까소봉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하던 시기에 처음 만난 듯합니다. 주인공인 까소봉과 3인방을 이루는 사람은 야코보 벨보, 디오 탈레비인데 그 중에 디오 탈레비는 야코보 벨보의 친구쯤 됩니다. 회사 직원이면서 친구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편 주인공 3인방의 반대파쯤 되는 흔히 빌런이라고 할 만한 가라몬도 출판사 사장, 그 다음에 아글리에, 브라만티 등. 아글리에는 뭐 요새 나오는 저 날지에로 나오는 그
것입니다. 우리 책에는 아글리에라고 나옵니다. 요 세 사람과의 어떤 팀과의 대결을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관점은 역시 제목에 충실하게 푸코의 진자에서 비밀의 내용을 찾는 방향입니다. 가라문드 출판사 3인방인 주인공 가소봉, 벨보, 디오 탈레비들과 빌런으로 이루어진 가라문드 출판사 사장, 아글리에, 브라만티 등 이런 세 사람의 대결, 끝까지 서로 대척점인 줄 모르면서 일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주인공 가소봉의 논문 주제가 성당 기사단이었는데 그걸 택함으로써 이제 모든 사건이 연관되기 시작합니다. 이 가소봉의 말을 빌리면은 온 세상에는 그 옛날에 성당 기사단에 대한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 염지에 모여서 성당 기사단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한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자들을 위주로 보는 것입니다. 주인공 화자인 가소봉의 첫째 여자인 애인인 암팔라, 그리고 두 번째 여자이면서 결혼한 리아, 그리고 주인공 벨보의 애인인 렌자, 이렇게 세 사람을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가소봉의 여자들은 잘 지내고 모두 가소봉에게 약간 협조적이고 인생에 도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두 번째 여자로서 결혼하면서 애도 출산한 리아는 아마 가소봉보다 100배는 똑똑한 듯 합니다. 문제점은 이 소설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벨보의 애인인 여자인 로렌자입니다. 벨보와 약혼한 사이는 아닌 듯 하지만 애인 관계인데 벨보와의 관계 외에도 이 책에 등장하는 빌런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책의 또 다른 중심 주인공인 벨보를 질투하게 하여서 사건이 갑자기 확대 진행하게 됩니다. 그 벨보의 애인인 로렌자의 행동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성당 기사단을 위주로 살펴보겠지만은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 위주로 소설을 읽으면서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끝부분에서 벨보와 애인인 로렌자의 운명을 보면은 진자보다는 남녀 사랑의 밀당의 관점에서 이 푸코 진자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벨보가 워드 프로세스 아볼라피라의 기록한 글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벨보가 납치되어 사라지기 전에 읽어보라고 한 글들, 많은 글들이 그 워드 프로세스에 저장되어 있는데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적은 글들이라서 그 글들이라서 가서봉도 그걸 다 이해하고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마지막 글은 다른 사람들에게 읽힐 생각으로 작성해서 읽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결국 그 벨보의 워드 프로세스에 있는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벨보가 자기 연민적으로 쓴 글들이기 때문에 가서봉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감정을 몽상적, 환상적, 비유적으로 적은 게 많아서
읽기 힘들고 번역으로 된 글을 읽으면 더 이해하기가 힘들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움베르토 에코의 푸코의 진자를 읽을 때 에코의 그런 글들을 자체도 힘들지만은 이 부분 벨보의 워드 프로세스 적은 자서전적인 글을 읽으려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그런 관점은 처음에 그 세피로트의 그림이 나오면서 세피로트의 의미를 따라서 사건의 전개나 의식의 전개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피로트의 그림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챕터가 세피로트 10가지를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주의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서양의 세피로트, 동양의 쿤달리니 뭐 그렇게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책에는 이야기한 적 없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진자의 꼭지점에서 축까지의 변화를 동양의 태극 사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 그다음에 사상 8개 이렇게 쭉 추적하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움베르토 에코 스타일을 따라서 읽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책 읽을 때 본문을 읽기 전에 서문이나 추천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의 책을 다 읽고 나서 읽는 후기 등을 미리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역자 후기에 에코의 입장을 읽어보고 나서 에코의 심정을 약간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미의 이름에서 수도원 경례를 소개하는 도입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푸코 진자에서도 국립공예원을 소개하는 도입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공예원 설명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은 처음부터 놀라서 책 읽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옛날 박물관 내용이라서 조금 이해하면서 가려고 하면 일일이 내용을 깊게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박물관 설명을 대충 보고 넘어가도 되면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그노시스 시대 기원전 0년 부근에 헤론이라는 사람의 에올레 필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올레 필레가 푸코는 에코는 그냥 한 문장으로 표시했지만은 도대체 에올레 필레가 뭔지 모르고 지나가면 궁금한 사람들은 책을 잠시 접고 에올레 필레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에올레 필레는 다른 말로 뭐 에올리우스라고도 하고 또는 아이올루스라고도 하고 하는 전기기관입니다. 아니 기원 0년 시대의 전기기관이라니 말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그 왓트의 전기기관은 그 산업혁명에 있어서 1600년대 부근 이후로 만들어진 전기기관인데 그 왓트의 전기기관은 비슷한 방식의 전기기관이고 그 헤론의 전기기관은 구형입니다.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그림을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찾아볼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필레의 그림이라는 그 그림 한마디만 갖고 나머지 다 찾아보려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이것을 말로만 설명하면은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물론 저것을 글로 해서 독자의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더 두꺼워지고 이런 그림을 못 찾는 독자들은
더 어려워서 자꾸 어려워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카서봉이 빌보의 방에 들어가서 걸려있는 장미 십자단의 판화를 보면은 에코가 설명하는데 이 책에서 거의 3쪽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설명만 하지 이 그림에 어떤 특별한 계시나 암호는 없는데 그저 그림 판화 설명만 3페이지에 걸쳐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판화 제일 끝에 무슨 단서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그림을 한 장 대체하고 조금만 설명하면 될 텐데 그 그림을 거의 3페이지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움베르토 에코의 방식에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 그림은 사실 요새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면은 그 옛날에 책이 나왔을 때 움베르토 에코의 책이 나왔을 때는 이 그림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15년 전에도 인터넷은 있었겠지만 지금보다는 자료가 적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 것이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주장은 어쨌든 수도원이나 박물관이나 그 자체가 가진 그 분위기, 즉 리듬을 받아들이려면은 그 정도는 수고해야 자기 책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도입부에 복잡하고 난삽한 부분들은 필자의 호흡을 따라잡기 위해서 독자가 마땅히 치러야 하는 인문 의례 같은 것이라고 에코는 주장합니다. 필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것이라면은 그것은 할 수 없이 따라야겠지만은 어쨌든 처음부터 너무 복잡해서 좀 짜증이 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바입니다. 에코의 책을 3권 정도 읽었는데 먼저 장미의 이름을 읽었고 두 번째 푸코의 진저를 읽고 세 번째 암호 관계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푸코의 진저까지 읽고 나면은 갑자기 에코라는 사람의 글 쓰는 방식이 좀 자만심이 강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장미의 이름이나 푸코의 진저 두 권은 처음 도입부는 마치 전 우주 혹은 전 세계를 관여하는 주인공의 비밀을 독자들이 같이 참석해서 흥미진진하게 독서 여행으로 참여하는데 결말 부분에 가서는 반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반전이란 것이 이때까지 글을 읽어온 독자들을 쉽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을 우롱하듯이 천상에서 지옥으로 추락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성당 기사단의 비밀 밀지에서 갑자기 장사꾼의 배달 물품 목록표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반전이라는 것은 에코의 책을 덮어버리고 심정입니다. 어쨌든 읽던 책이라서, 왜냐하면 저런 반전이 끝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읽긴 하지만은 기분은 좀 찜찜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것은 에코의 책을 추천하고자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 에코의 책은 내용은 처음은 창대하지만은 나중은 초라해지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본 에코의 소설 푸코의 진저를 읽기 전에 조금이라도 사전 지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겠지만은 푸코의 진저에 관한 독후감을 다르게 쓴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내용은 놔두고 그런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방식을 조금 이해하시고 푸코의 진저를 읽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